김지혜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이곳 광화문 하늘에는 비가 제법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어제 국회에서는 하루 종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대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서 날선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보도를 해드렸듯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 많은 휴가를 추 장관 아들이 갔는데 이 근거 기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봅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은 카투사로서 군 복무를 했는데 휴가를 무려 58일이나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9일과 관련된 휴가, 병가 기록이 없어서 지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인이 휴가를 나갈 때, 그것도 병가를 나갈 때는 마땅한 근거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게 지금 국방부의 설명인데 그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잠시 후에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나랏빚이 내년에 1,000조에 육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야, 정부가 556조 초슈퍼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역대 최대 90조 적자 국채로 메워집니다. 물론 정부의 사정도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과거에 없었던 전 세계적인 재난 앞에서 많은 빚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정도 있지만 이 1,000조에 육박하는 나랏빚을 어떻게 메꿀 건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000조.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전국에 남은 중증 병상이 몇 개 남은지 아십니까? 무려 43개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고작 43개뿐이다. 급증하고 있어요. 중퇴 환자.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위태위태하다는 겁니다. 누적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K방역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2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상이 부족하다는 얘기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이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도 정부가 봉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영장 청구 때는 적용 안 했던 배임 혐의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추가됐습니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기로 밝힌 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벌써 3년 9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 청구 때 없었던 배임 혐의까지 새롭게 추가됐다는 겁니다. 검찰의 설명은 이러했고 이에 대한 삼성 측 변호인의 항변은 아예 결론을 내려두고 수사한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사심의위에 기소하지 말라라는 권고를 무시했다라는 비판도 함께 삼성 측은 내놨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이낙연 신임 당대표가 상임위를 재배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압박에 대해서 우여곡절을 반복할 겨를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안 하겠다는 거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요. 의회가 종전과 다른 형태다라고 면전에서 비판을 했고 하지만 이낙연 대표는 상임위 재배분은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자,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법정 들고 출근한 정익진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소신파 소장파 국회의원 삼선 중진의 김용태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청년 대변인입니다. 대구에서 올라온 서재현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파행. 추미애 장관 휴가 미복귀 의혹으로 법사위가 파행을 빚었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배임. 종전에 없었던 배임 혐의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했습니다. 3년 9개월째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고민.
여가부 장관이 이번에도 우물쭈물 고민한다라는 답변을 내놔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어떤 이슈로 그랬을까요? 잠시 후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김재도 월드큐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를 할 텐데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병행의 의무를 이행한 남성들이라면 모두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뉴스일 것 같습니다. 공개합니다. 추 장관 통합당 만나기만 하면, 그리고 군에 아들을 보냈던 엄마들 입장에서도 눈길이 가는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법사위가 결국 또 파행됐습니다. 추 장관의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질의를 법사위원장이 막아서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아유, 전체가 열리면 현안들이 당연히 기회를 주셔야죠. 의견 정리해 주셔야죠. 다음 주에. 아니,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부터 해가지고 지금 할 이야기가 추미애 장관 아들 많잖아요. 얘기가 꼭 여기서 해야 돼. 그럼 추미애- 수사 중에 자꾸 몇 번이나 해요, 진짜. 현안 질의 요청이 있는데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해야겠습니다. 정해를 선포합니다. 아니, 뭐 아니, 이게 정말. 아니 협의를 하세요 사전에. 자, 일단 여당 측의 입장은 사전에 현안 질의를 하기로 협의를 해야 현안 질의를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부장,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 법사위는 또 왜 파행된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사전에 여야가 합의한 건 예산 결산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이제 국회를 열은 거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상임을 열어서 결산을 처리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야당에서는 현안 질의를 하겠다. 현안 질의라는 건 이제 뭐 장관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사실 할 수 있는 건데 예. 사실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전에 여야가 협의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이제 정해를 해버렸습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그 상임위 운영이라는 건 여야 간사 간의 협의로 인해서 진행되는 거죠. 안건도 그렇고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심의할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 뭐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다만 이제 워낙 지금 추미애 장관의 아들 그러니까 휴가 문제가 되게 뜨거운 감자가 떠올랐죠. 특히나 이제 그 같은 날 있었던 국방위에서 신원식 의원이 당시에 이제 부대에 있었던 간부들과 통화했더니 뭐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휴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이제 새로운 폭로도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의혹이 폭로된 당일이었어요, 어제 그렇죠. 법사위가.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추미애 장관이 예결위에 참석해서 나름대로 해명을 했지만 보다 더 분명하게 추미애 장관 입장이라든지 이런 걸 좀 들어볼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게 차단된 게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추 장관 보좌관이 직접 부대로 전화해서 아들의 병가를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라는 야당 신원식 의원의 의혹 제기 주장에 대해서 추 장관은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보좌관이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런 내용으로 전화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좌관에게 수사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전화하라고 않고 지시한 있다면 것은 사실입니까? 지시했습니까? 장관님이 그 당시에?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이걸 자꾸 저는 자꾸 한 적이 수사-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 사람 중에서 수사위나 취재할 수 있는 예결이나 것이지요. 무슨 대정부 질의나 단골 메뉴였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다라면은 만약에 장관님이 그때 보좌관에게 지시를 했다라면은 직권남용죄가 해당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라면 맞겠죠. 그러나 그런 사실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보도해드렸듯이 초유의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일단은 야당의 신원식 의원 측에서는 해당 부대 관계자와 직접 확인을 했다라고 네. 주장하고 있어요. 네네. 해당 부대 관계자는 내가 직접 추 장관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 추미애 당대표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라고 신 의원에게 얘기를 했고 검찰에 가서도 진술을 했다라고 신 의원에게 직접 얘기를 했는데 어제 동부지검에서는 그런 사실 없다. 그리고 지금 추 장관 본인도 그런 사실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어서 초유의 진실 공방이에요. 그런데 어제 신 의원에 따르면 정익진 변호사님, 그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가 왜 본인이나 부모가 전화를 안 하고 굳이 보좌관이 전화하지? 의아했다라는 입장까지, 구체적인 입장까지 지금 밝힌 상황이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진술만 들어보면 그
그 관계자의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부인을 하셨지만 그 사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문제는 전혀 새로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기존에는 아주 높은 사람의 자제가 군 생활을 방만하게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군 관계자들이 굉장히 느슨하게 그 통제를 갖다 했던 것에 불과했던 건데 그런데 만약에 보좌관이 직접 그 군 관계자한테 예. 전화를 갖다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그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말씀을 갖다 하셨냐면 예. 그 박형수 의원이 전화하고 그 전화에 대해서 그 장관이 지시를 한 게 사실이냐? 그럼 직권남용죄가 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그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은 추 장관이 법조인으로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직권남용죄에 맞겠죠. 이 말을 갖다가 했어요. 예.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사실 직권남용죄가 되는지 여부는 좀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권남용죄라고 했을 때 직권을 남용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직권은 뭐냐면은 공무원이 갖고 있는 권한이에요. 예. 그런데 공무원이 그 뭐 대통령이 아닌 이상 그 권한은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은 그 제한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제한되어진 권한을 남용했을 때 직권남용죄가 되는데 아무리 추미애 그 장관이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고 그 다음에 뭐 당대표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 내에 그 군인들한테 자기 아들과 관련해서 막 그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느냐? 그 부분이 법리적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사실 있는 건데.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추미애 장관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그 권한, 직무 권한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러한 일반적으로는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 실토한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어서 결국은 팩트가 무엇이냐, 정말로 그러한 전화가 있었느냐, 아니면 그러한 전화가 없었느냐. 그런데 간단한 거는 요즘 같은 때에는 통신 조회만 해보면 예. 보좌관이 그 해당 그 담당자한테 군 관계자한테 예. 전화를 했는지 여부는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간단한 사실을 두고 양측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진실 공방. 그 해당 부대 관계자의 통신 조회를 해보면 추미애 당시 당대표의 보좌관이 전화를 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재명 기자, 그 통신 조회를 할 수 있는 이제는 뭐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의무가 돼버린 것 같은데 동부지검 검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죠. 이미 뭐 1월 달에 고발이 돼서 지금 한 7개월, 8개월 가까이 지난 상황인데 너무 지금 참고인 고발이 되고 수사 상황이 길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논란 중에 하나인 거죠. 이미 참고인들 6월에 다 불러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신원식 의원이 통화했다는 대위, 중령 다 이제 그 참고인조 받았다는 거고 6월 달에. 그리고 당시에 당직 사병도 6월 달에 참고인조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수사가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 물론 그 사이에 뭐 동부지검 차장검사도 사표를 냈고 또 부장검사가 최근에 인사로 다른 데 발령이 났고 그래서 아마 좀 수사를 인수인계하는 과정 속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사실 이 논란 자체가 복잡하지 않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실 통화 내용만 조회해도 추미애 장관 보좌관과 통화했는지 안 했는지 뭐 금방 사실 밝혀질 수 있는 문제죠. 예. 물론 이제 그 시기가 좀 많이 지나서 2017년 6월이다 보니까 약간 좀 시기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빨리 수사를 해야겠죠. 어쨌든 좀 동부지검 아예 그런 진술 자체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또 상대 쪽에서는 대위는 내가 참고인조사 받을 때 이 진술 다 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병가를 쓰기 이틀 전에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당시에 내가 축구를 관람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까지 굉장히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검찰 입장에서는 그 진술이 있었든 없었든 다시 한번 빨리 확인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자, 과연 추미애 당시 당대표 보좌관이 해당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를 한 게 맞는 건지. 신원식 의원은 그 보좌관이 분명하게 그때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동부지검과 추미애 장관은 그런 일 없다라고 하고 있으니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의아한 대목입니다. 이 부분 분명하게 좀 규명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더욱더 본질적인 의혹을 야당에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다른 사병보다 훨씬 많은 58일의
휴가를 떠났다. 그런데 그 중에 19일이 병가 기록이 없다라는 겁니다. 추장관 아들 58일 휴가 중 19일은 무기록 병가.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근본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자,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가 2016에서 2018년 21개월간 육군 카투사에 복무를 했습니다. 연가가 28일, 특별휴가가 11일, 병가가 19일, 총 58일의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병가 19일과 관련된 겁니다. 통상 군인이, 현역 군인이 부대에서 나가서 병가, 아파서 자, 휴가를 떠나게 되면 병원 진단서 혹은 군의관 소견서 등등의 근거 기록이 있어야 된다. 혹은 직속 부대 상관에 휴가 명령서라든지 휴가증 같은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소견서 같은 기록이 지금 전혀 없어서 상당히 논란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아들을 또 군에 보낸 김용태 전 의원님, 사실은 무기록 휴가 19일, 20일에 가까운 거잖아요.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병가. 대한민국 군대가 정말 그렇습니까? 진단서도 없고 휴가 명령서도 없이 병가를 갈 수 있는 게 대한민국 군대 맞습니까? 그런데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없는 건 맞는데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방부 장관이 할 말입니까? 아니, 국방부 장관이 더 화를 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정말 샅샅이 뒤져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 당시 관계자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다 처벌하겠다 라고 나서야죠. 그게 대한민국 군대가 맞죠. 도대체 이 대한민국 군대가 왜 이렇게 정말 이 난도질을 당해야 됩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때문에. 자, 추미애 장관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본인 아들 정말로 위하고 아끼신다면 빨리 동부진검이 수사하라고 하세요. 당당하시면. 뭐가 무서워서 지금 그 수사를 하라고 얘기 안 합니까? 다음에 검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검찰 꼴 한번 지금 보세요.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수사를 8개월 동안 질질 끄는 겁니까? 너무 뻔한 얘기들 갖고도 이렇게 사람들 열받게 하면 되겠어요. 특히나 이 젊은 사람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 세상 천지에 그 진단서 없고 휴가 명령서 없이 휴가 가는 군대가 어디 있으며, 또 하나는 복귀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나중에 사후에 무슨 뭐 연가 처리하는 이런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군대도 군대고 검찰도 검찰이고 추미애 장관도 추미애 장관이고, 이렇게 뻔한 일들 갖고서 빨리 밝혀서 국민들 열받게 하는 거 제발 좀 멈추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김용태 의원님의 개인 견해인데, 서지현 부대변인 여쭤보고 싶은 게, 이에 대해서 국방장관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차상의 오류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 본인도 문제될 게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장교 출신이잖아요. 병가를 무려 19일이나 복무할 동안 갔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긴 한데, 뭐 진짜 아프다면 당연히 그만큼의 병가가 발행되겠죠. 그런데 의사소견서 진단기록 20일 휴가 가면서 19일 휴가 가면서 그렇게 아픈데 의사소견서 진단기록이 없다, 군의 기록에. 장교 출신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장교 출신을 떠나서 대한민국 뭐 남자, 특히 요즘에는 왜 그 연예 프로에서도 그 국방 내무반 방송을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정보를 아시잖아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고입니다. 보고 중에도 특히 뭐 총기 보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인원 보거든요. 그래서 일석조모, 일조조모 등 인원을 체크하는 것이죠. 그 군의 기본 자산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군 복무할 때 이 인원 보고가 제일 중요했어요. 네, 그런데 20일 동안 사실은 병가 어떤 소견서 없이 나간 것도 정말 납득이 안 가지만, 더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일지 자체가 점호하면 당직 사관이 매일 인원을 한 5명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1, 2, 3, 4 해서 일석 점호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게 부대에서 인원이 다 체크돼서 상급 부대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20일 병가에 있어서는 규정상 맞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3일 동안 개인 연가를 쓰는 부분도 맞긴 한데, 이것이 상황 일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정상의 일지가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없는 인원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인 것이죠. 매일 역시 장교 출신이라 저도 이제 군 복무 시절 기록이 솔솔 나시죠, 이제. 자기 전에 결혼 몇 명, 그렇죠. 결혼 사유, 휴가,
결혼 사유, 뭐 병가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항상. 그렇죠. 예. 분대장이. 자, 서지현 부대변인의 의혹 제기. 그럼 이 의혹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어제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정경두 국방장관의 답변 들어보시죠. 조선시대 군정 물론의 데자뷰가 벌어지고 있다. 지금 휴가는 23일 총 나갔는데요. 19일이 병가입니다. 1, 2차. 병가를 나가려면 군의관 소견서부터 필요한데 그 서류도 없고 휴가 기록도 없습니다. 지역대장 모 중령 말에 의하면 자기도 그걸 시인합니다. 그냥 나갔답니다. 자기가 구두 승인한 게 휴가 명령 아니냐는 정말 해괴한 변명을 하더라고요. 장관님, 네. 지난 7월 27일 날 법사위에서 이 서모 씨 휴가가 적법하다고 이렇게 보니까 속기록에 정언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적법한 겁니까? 절차에 따라서 병가하고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행정 처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니 장관님 안 해둔 아니, 그 기록이 없다니까요. 명령청 자료도 없고 기록도 없고 중령이 그런 행정 정리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허락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진술했다니까. 그걸 동부지검에 진술을 했어요. 지휘관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구두로 승인을 한 그 행위는 뭡니까? 그러니까 승인을 했더라도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가지고 뭐 행정 절차상의 오류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김용태 의원님, 앞서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도 기록이 없다. 행정상의 누락이다라고 인정을 한 셈인데 그런데도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답변을 해서 지금 논란인 거죠.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군대 아닙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저런 군대를 믿고서 우리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저것을 당연한 있을 수 있다는 듯이 얘기하는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 군대 통솔하는 통수권자 맞습니까? 있을 수 없는 노릇이죠. 자, 제가 아는 바 대한민국 군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아까 우리 서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 보고 총기 보고 포함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예나 지금이나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군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저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 해필이면 조 사안에 대해서만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면은 저게 대한민국의 군대 일반적인 모습이란 말입니까? 저런 얘기대로 한다면? 그럴 수는 없죠. 특정 사안에 특정 시기에 누군가에 의해서 저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조사하라고 검찰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검찰이 8개월 동안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이 문제 복잡하지 않고요. 검찰이 정말로 자기 스스로 존재 이유를 이때 따져봐야 돼요. 복잡하지 않고. 검찰이 나서서 모든 걸 진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렇고 뭐 민주당도 그렇고 미래통합당도 나가서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조국 전 장관의 수사와는 다르게 사건 자체라고 해야 되는 수사 자체 굉장히 단순해서 그렇게 시간 끌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수사 속도를 좀 더 내달라는 것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은 군에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미흡이 있으면 사실은 군이 잘못한 것인데 지금은 만약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아들을 병가나 연가 더 나서 특권을 위해서 지휘관에게 휴가 좀 내달라고 했다면은 직권 남용이 되겠지만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 상황에서 병가나 연가를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더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물어봤는데 군인 지휘관은 그 당시 이야기한 건 맞잖아요. 병가 20일은 가능하다. 그러나 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연가를 활용하면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직권남용인 것이 아니면 정말로 군인의 그 어떤 지휘관, 일부 지휘관의 잘못된 행정 처리로 인해서 모든 이 나라가 시끄러운 것인지는 조금 더 수사가 진척되어 봐야 한다는 거죠. 예, 확실히 그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 그런데도 한 가지 또 짚어볼게. 이재명 기자. 뭐 저도 군복무, 이 기자도 군복무 잘 성실히 했지만 19일간의 병가를 떠났는데 자, 의사소견이나 지인단 기록이나 이런 게 지금 하나도 안 남아있다라는 게 과연 당시 군 행정을 담당했던 군 행정 담당관의 어떤 오류 실수, 절차상의 안나의 실수, 미스테이크
자, 이런 걸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저희들 군복무할 때 생각해보면 사실은 뭐 아파서 병원 치료를 부대 밖에 받으러 간다 하더라도 비단 뭐 한 4시간 간다 하더라도 다 진단서랑 뭐 의사 소견서까지 아니더라도 약 처방 이런 것까지 다 서류를 구비해서 보고를 했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절차죠, 사실은요. 저도 뭐 군대에서 행정병이었지만 사실 그런 행정 그럼 더 절차라는 게 잘하시겠네요. 그럼요. 저도 늘 휴가 업무, 뭐 이런 병가 업무 이런 걸 다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소견서, 진단서 같은 게 필요하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절차인데 글쎄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정경도 장관 얘기한 건 구두로 승인했어도 서류가 필요하다 인정했습니다. 당연히 구두로 승인해도 당연히 서류가 필요하죠.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행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글쎄 행정 절차상 오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정경도 장관의 해명인데 과연 그것이 성립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일단 의아한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에서 나왔지만 사실 이 문제를 그러니까 19일간의 병가 동안에 아무런 근거나 기록이 없다는 걸 처음 제기한 건 법사에서 전주혜 의원이 처음 먼저 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법사에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아마 개인정보라 주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어제 국방위를 통해서 개인정보에서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실제 근거가 없다는 건 확인된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뭐 글쎄 이게 지금 뭐 추미애 장관의 뭐 어떤 특혜성 병가였던 건지 아니면 아까 서 부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그냥 군대의 실수였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병가의 기록이 없다는 건 이제 중대한 실수인 거고 그런 점에서 이건 빨리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먼저 좀 해명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오히려 면제 대상이 입대를 한 거기 때문에 칭찬을 해줘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내가 안 가도 되지만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군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친 정식 공서로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군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군에 갔다는 사실 자체가 그게 상찬되지는 못할 망정 그걸 가지고 휴가 권한은 대대장하고 그 해당 지휘관한테 있습니다. 그 절차가 잘못됐으면 그 해당 대대장이 그 책임을 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자, 두 가지 발언인데 오히려 칭찬을 해주지 못할 망정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라는 서른 의원의 지적과 만약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건 대대장이 책임지면 될 일이다. 추 장관은 책임 없다라는 김병주 의원의 주장이었어요. 정익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면제 대상이었는데 군대를 간 거면 그거는 칭찬을 해줘야죠. 저희 때는 사실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방위로도 많이 가고 면제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사실 최근에는 면제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군대 들어갈 그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현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굉장히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군대를 갈 수 없었는데 그냥 그래도 내가 꿋꿋하게 갔다. 그럼 칭찬해 줘야 될 건 맞는데 그런데 구분해야 될 건 뭐냐면 만약에 군에 스스로 자원해서 입대를 갖다가 한 이상 그때부터는 군인이거든요. 그래서 군인은 우리나라 형법이 따로 있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독자적인 형법이 있는 거는 군 형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시 이때 그 위계가 흐트러지면 그 군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방위하고 지키는 건데 여기에 엄격한 규율이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군율을 갖다가 엄하게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있지도 않은 근무 이탈죄 같은 것들이 군 형법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사실은 지난 1월 달에 야당에서 그 고발을 했을 때 직권남용죄는 들어있지도 않았고요. 어떤 게 그 고발 대상이었냐면 그 공무집행 방해죄하고 근무 이탈죄 이런 것들이 그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군 형법에 관련된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간과를 갖다가 하고 마치 안 가도 되는데 그냥 본인이 어떤 특별하게 이걸 뭐 시혜를 갖다가 베푼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전혀 그 공감을 얻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우리 패널분들의 또 개인적 견해들 다 들어봤습니다. 추가적인 의혹이 있으면 또 해명이 있으면 차후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뉴스들이 많아서 오늘의 하프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기소가 됐습니다. 3년 9개월째 수사를 받고 있고 검찰의 심의위 권고를 무시한 처사라는 삼성 측의 비판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은행 직원이 76억을 셀프 대출 받아서 집을 쓸어 담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세 번째는 여가부 장관이 이번에도 우물쭈물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 중요한 뉴스들이라 하나씩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검찰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수사시민위원회는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 2달 동안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일 사건 처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은 이례적으로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앞서는 다 심의위의 권고대로 따랐는데 왜 이번은 그걸 어기면서 기소하기로 결정을 한 걸까요? 함께 보시죠.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건 불법이다라고 검찰은 결론을 내렸다는 건데 자, 없었던 배임 혐의까지 추가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본시장 교란 중대범죄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삼성 측은 합병 과정은 모두 적법한 것이다. 승국 불가하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논란은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앞선 케이스와 달리 불복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 6월 10대3 압도적인 의견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기소를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수사심의위가 결론을 내렸는데 검찰은 이렇게 했어요.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근거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30여 명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서 중대성을 고려해서 기소하기로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심의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기소를 강행한 첫 사례가 된 셈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삼성 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삼성 측의 입장입니다. 검찰이 처음부터 기소라는 목표를 정해두고 수사한 거다. 수사심의위 권고도 무시한 것 봐라. 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국민 신뢰 훼손했다. 도저히 납득 어렵고 승복할 수 없다. 기소 부당성 법정에서 밝힐 것이다. 라고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가장 큰 논란은 이재명 부장.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앞서서는 다 따랐어요. 그런데 유독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돼서는 10대3으로 기소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검찰의 조금 전 해명을 보니까 수사심의회가 근거를 제시 안 했다. 그래서 우리끼리 따로 외부 전문가 의견 들었다라는 셈인데 자, 삼성 측의 비판은 그럴 거면 뭐하러 수사심의하냐 라는 비판이에요. 일단 그 주장에 있어서는 삼성 측의 주장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수사심의 자체가 배심원처 일반 시민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계사라든지 법률가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수사심의에 참여해서 심의 결정을 하는 건데 전문가를 따로 의견을 들을 거면 사실 심의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약간의 검찰의 해명은 좀 약간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또 수사심의 자체가 현 정부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검찰 너무 과도한 권한 행사한다 이런 논란이 있죠. 그게 가장 핵심이 이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소권 독점에 대해서 사실 그것은 헌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쉽게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가 2018년 1월 달에 수사심의를 뒀죠. 그러니까 전문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대해서 시민들의 시민 통제를 받아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만든 기구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8차례 수사심의위원회 경고를 전부 다 검찰에 따랐죠. 이번에 9번째를 지금 따르지 않은 건데 글쎄요, 이게 권고는 어쨌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뭐 권고 상황에 있어서 뭐 검찰 입장에서 반박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어쨌든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 시민 통제 수사로 이걸 만든 건데 이렇게 권고를 사실 수용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사심의위원회 모인 전문가들이 과연 책임감을 갖고 수사심의를 할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죠. 결국은 시민 통제 장치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이제 왜 9번째
에서 이 사건에 있어서만 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까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물론 뭐 검찰 입장에서 분명히 죄가 있다 이래서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거겠지만 한편에서는 사실 이제 윤석열 총장은 조금 전에 저희 기자회견할 때 이복현 경제범죄 형사부장의 유임을 요청했다는 거죠, 법무부에. 그 무슨 의미냐면 이 사건을 빨리 매듭짓지 말고 좀 더 수사를 해서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다 이런 게 이제 검찰의 생각이었는데 사실 법무부에서 그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았죠. 아, 그랬어요? 그런 점에서 좀 뭔가 성급하게 좀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이런 인상도 분명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지금 조금 전에 발표를 했던 이복형 검사가 고 수사팀의 막내. 그런데 이번 인사로 어디 지방으로 발령받았다고요? 그 대전 형사부장으로 갔는데 예. 원래 이제 대검 중수부 시절에 그때 막내 검사였어요. 예. 막내 검사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검찰에서 나름대로 태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핵심은 뭐냐면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합병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합병 날짜가 언제였냐면 제가 찾아봤더니 2015년 9월 1일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 9월 1일 날 나름대로 기소를 갖다가 한 거니까. 날짜 맞췄네요. 날짜를 갖다가 맞춘 거 아닌가 그 생각까지 드는데 그런데 크게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혐의는 뭐냐면요. 자본시장법 위반하고 요번에 추가로 들어갔다라고 한 업무상 배임죄인데 자본시장법 위반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주가를 시세를 갖다가 조정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정보를 알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가를 조작해서 부당한 이득을 갖다 얻게 되면 그럼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합병회사가 제일모직도 상장사였고 삼성물산도 상장사이지 않았겠습니까? 합병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합병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가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그 오랫동안 한 1년 8개월 동안 증권선물위원회에 고발을 거쳐가지고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게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고요. 예. 대신에 뭘 그 검찰에서 주장을 갖다가 했냐면 제일모직이 자기 주식을 2015년 7월 달에 한 4천억 정도 매입을 갖다 했거든요. 그것이 주가 조작 행위다라고 주장을 갖다가 하면서 자본시장법상의 시세 조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검찰이 기소를 갖다가 한 건데 이 부분이 얼마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 업무상 배임은 제가 봤을 때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왜냐하면 업무상 배임은 사실 쉽게 인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이 굉장히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경영적 판단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주주는 자기가 투자한 만큼만 유한 책임을 갖다가 물기 때문에 이때 이제 임원들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을 할 수가 있을까?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애당초 근본이 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삼성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의 그 장부가가 2,900억이었는데 그거를 4조 8천억으로 뻥튀기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그 시장 가치가 한 20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손해를 갖다가 과연 받느냐 이 부분이 아주 굉장히 크게 그 변호인 측에서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혐의마다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김영태 의원님 지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한 기업인에 대해서 3년 9개월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군요. 죄가 있다면 그 누구라도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그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을 어떻게든 이 단죄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목표를 정하고 이 수사를 그냥 뭐 인디안 기구제 지내듯이 죄가 나올 때까지 탈탈 털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삼성이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했을 때 단지 의혹만 있다고 일단 덮어놓고 기소해서 법정에서 가려보자. 이게 과연 검찰의 책임 있는 자세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명백하게 죄가 입증돼서 검찰이 기소하는 게 아니고 혐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법원에 가서 따져보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기간 동안 기업이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특히나 삼성이 다른 건으로도 지금 4년 이상
경영상이 엄청나게 공백을 지금 겪고 있는데 또다시 앞으로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는 저런 일들, 특히나 이 혐의 자체가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 그것을 법정 가서 따져보자. 이런 식으로 검찰이 자기의 그 기소권을 사용한다면 과연 대한민국 기업인들이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예. 자, 어쨌든 검찰은 혐의가 있다, 중대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소를 했고 삼성 측의 반론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악플은 은행원이 셀프로 대출을 발생시켰습니다. 무려 76억 원. 그 돈 어디에 썼을까? 집 사는 데 썼습니다. 자, 이건 뭐 자기 영혼만 끌어들인 게 아니라 기업의 영혼, 은행의 영혼, 뭐 남의 돈 영혼까지 다 끌어들인 거죠. 영끌. 76억 셀프 대출, 집 쓸어 담은 은행 직원.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기업은행 경기 화성시 지점 A 차장이 2016년부터 올해 4년 동안 29차례에 걸쳐서 76억의 대출을 받습니다. 아파트 18채 사고, 오피스텔 9채 사고, 연립주택 2채를 삽니다. 야, 뭐 마트에서 라면도 이렇게 많이 안 사겠어요. 총 29채를 사드립니다. 차익이 50억에서 60억이 육박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했나? 아내 모친 대표이사인 법인 5곳, 개인 사업자 명의 등등으로 대출을 신청해서 자신이 직접 심사를 해서 대출을 발행한 겁니다. 무려 76억 원을 말입니다. 내부 사실을 통해서 적발을 했고 이해상충 업무금지 등 위반 면직 처분이 됐다라고 합니다. 기업은행 측의 목소리 들어볼까요? 검토 중이에요. 필요하다면 해서 71억을 해서 할 예정. 부분도 이제 법적으로 뭐 따져봐야겠죠. 저희가 수익이나 부분 가지고 저희가 수를 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건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서지현 부대변인, 이게 뭐 7,600만 원도 아니고 7억 6천도 아니고 76억을 대출받아서 부동산을 이렇게나 많이 사서 차익이 60억이 나왔다는 것도 더 놀라워요. 저게 프로세스 과정에서 한번 점검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대부분의 금융은 아닌데 사실은 일부의 지점에 어떤 민낯이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어떤 그 건전성보다는 수익성을 너무나 중시하다 보니까 저분도 아마 대출 쉽게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점에서는 프로모션 등 해서 그 대출에 대해서 권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내부 통제가 기본이 돼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직원 76억 회수하고 그 76억을 부동산 투자해서 이익을 환수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그 직원 한 명에게 좀 이렇게 몰아주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은행이 사실 다른 은행과 달리 정말 중소기업이라든지 대한민국의 국내 기업의 어려운 자금을 대출도 해주고 하는 그런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은행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한 직원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은행 내부의 시스템의 문제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또 김용태 의원님 씁쓸해요. 2016년부터 올해까지, 그러면은 2016, 2017, 2018, 2019, 2020, 인데 76억을 대출받아서 부동산을 샀어요. 근데 차익이 대출받은 금액 거의 맞먹어요. 60억의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29채 사서. 이걸 보면서 이 은행 직원 76억 원 토해냈다고 하지만 60억 벌었잖아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아직 집 한 채도 못 사고 있는 우리 수많은 30대들이 야, 최근 3, 4년 동안 이렇게나 집값이 많이 올랐구나. 저건 잘못됐지만 나도 영끌해서 집 살 걸. 이런 생각할까봐 좀 씁쓸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12년 하는 동안 계속 우리나라 금융 담당하는 정무위에서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들, 정말로 좋으신 분들, 기업은행에서 대출 받아달라, 아니면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사실 해서도 안 되지만 되지도 않습니다. 그 기업은행은 이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뭐 대출을 엉터리로 해주는 조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 사람 제가 지금 보니까 아예 그냥 나쁜 짓 하려고 작정을 했고, 특히나 저 대출을 본인이 직접 심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업은행으로서는 정말로 굴욕입니다, 굴욕.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지 식구가 지 안방에서 저렇게 나쁜 짓 하는 거 모르고 있었다? 정말 기업은행 저 76억 회수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저 위에 쭉 있었던 담당자들, 본인 스스로들 자기가 자기 스스로한테 책임 물어야 됩니다. 이럴 때 정말 쓰라고 일벌 100개가 있는 거고요. 조직 시스템 이번에 싹 완전히 다 점검해가지고 이 76억을 받아내는 것보다 그간 기업은행에서 대출 받지 못해서 정말 가슴에 피멍 받은 이런 중소기업인들한테 뭔가 사죄하는 그런 행동이 있어야 할 겁니다. 예. 자, 세 번째 앞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가부 장관이 이번에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우물쭈물했다라는 논란이 인 겁니다. 뭐와 관련돼서였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논란은 사실적인 그림과 정보를 통한 교육을 받아본 적 없는 기성세대의 거부 반응으로 보입니다. 장관님, 이 책이 모두 회수되었을까요? 지금 우리처럼? 네, 묻고 싶습니다. 어떤 교재가 아이들의 성교육으로 적절한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솔직한 교육이 좋을지, 조금 더 간접적인 방법이 좋을지에 대한 잠깐 지금이라도 그 공론화하고 논의 없이 결정된 회수 결정에 대한 조치를 취소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는 이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저희 돌직구쇼 사판함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린 바 있었는데 초등학생들에게 배포됐던 성교육 교재가 너무나도 적나라한 그림과 적나라한 글들로 디테일하게 묘사가 돼 있어서 정부가 전량 회수한 것과 관련돼서 여가부 장관이 어떤 교재가 좋은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겠다라고 지금 답변을 해서 논란인 겁니다. 그런데 여가부 장관은 얼마 전 박원순 오고돈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가 맞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우물쭈물을 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관님, 고 박원순 전 시장과 오고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가 맞습니까? 저희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고 권력형 성범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장관님, 그에 대해 견해가 없습니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합니까?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는 부산 오고돈 시장은 피해자가 오고돈 본인이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권력형 성범죄가 아니라고 하십니까? 수사 중인 사건에 제가 그 죄명을 규정하는 것은 저의 위치상 적절하지 않고.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한양대학 겸임교수의 김수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김 교수님, 저 때만 하더라도 오거돈 시장은 본인이 인정을 했는데도 대한민국 여가부 장관이 본인이 인정을 했는데도 성범죄다 아니다에 대해서 답변을 피했습니다.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 정부가 전량 회수한 교과서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답을 해서 또 한 번 장관이 우물쭈물하다라는 논란이 있는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정옥 장관이 이제 사회학과 이제 여성학을 오랫동안 이제 연구를 하셨고 그 전문성을 이제 인정받아서 이제 여가부 장관에 임명이 된 거죠. 이제 2019년 9월에 임명이 됐으니까 지금 딱 1년 정도 됐네요. 근데 유난히 그 많은 논란들에 이제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우물쭈물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아까 비디오에서 보셨지만 그 박원순 오고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입장을 제대로 표명을 하지 않았고요. 또 뭐 정의연의 그 국가보조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그 약간 논란이 일었을 때 그 야당 의원에게 몰래 보고를 하려다가 들통이 난 적도 있었죠. 이렇게 좀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소신이 없거나 철학이 없거나 또는 장관직에 너무 연연하고 있다. 사실 이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여성학을 공부하셨고 사회학을 공부하셨으면 그 책이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로 어떤 맥락에서 배포가 되었는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는 않았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이 이렇게 전량 회수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거는 뭐 논외고요.
그래서 이제 전략이 회수되면서 어떤 성교육이 그러면 적절하냐, 어떤 성교육 교재가 적절하냐고 이제 물었을 때 고민해 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고민이 다 끝났어야죠, 당연히. 몇십 년 동안 그걸 연구하신 분이고 또 여가부 장관에 1년이나 계셨는데 이제서 그거를 직접적인 성교육과 간접적인 성교육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을지를 고민해 보겠다고 하면 그 고민을 위해서 저희가 세금으로 그 월급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고민이 완료되었어야 될 문제를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저는 너무 그 자기의 철학을 예. 그냥 관철시켜서 내가 장관직을 계속 유지하든 못하든 자기의 철학을 계속 관철시키는 게 중요한데 너무 안전하게 큰 무리 없이 얘기 없이 지나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더 논란이 가중되고 있고 지금 당장 여가부 폐지해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물론 여가부를 폐지하라는 얘기가 그동안 많이 있긴 했어요. 근데 유난히 이 이정욱 장관이 자리에 오른 이후에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렇게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도 자기 소신을 얘기하지 못하고 또 이런 동화책 사건, 성교육 동화책을 전량 회수한 사건에 대해서도 왜 회수를 했는지 라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설명을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서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가부에 오히려 누를 끼치고 있다. 사실 여가부를 폐지할 문제가 아니라 여가부 장관을 계속 할 것인지 다른 좀 더 철학 있는 사람을 앉힐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수영 교수님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서재현 대변인. 예. 그렇다면 여가부 장관의 고민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권력형 성범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 해당 성교육 교재가 적절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 고민은 언제쯤이면 끝이 나서 저희들이 여가부 장관의 답변을 국민들이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게 보니까 사람들이 두 분류가 있더라고요. 지식이나 지혜는 많은데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지식은 없는데 표현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하셨듯이 소신이나 비전이 명확하면 뭐 금방 해결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성가족부에서 자꾸 여성만 이렇게 좀 집중되는데 사실 가족부라고 해가지고 청소년 말씀드린 그 성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0년 전에도 왜 청소년은 게임 셧다운제 해가지고 게임이 굉장히 좀 청소년의 어떤 범죄에 영향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없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그것이 맞다라고 한 것은 여성가족부의 본연의 역할에서는 그게 충실하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 장관이면 다른 이슈보다는 여성과 가족에 더 집중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좀 첨언드리자면 사실 진영 장관님을 좀 본받으면 된다. 왜냐하면 이분이 박근혜 정부 사실 비서실장 하면서 세종시 원안에 굉장히 대척점에 서서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갔고 지금 또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가는 게 반대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게 소신인 것이고요. 그래서 맞고 틀리고 간에 서로 그런 다른 과정 속에서 서로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다. 그래서 좀 진영 장관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그 모범 사례까지 또 서재현 부대변인께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서 대변인 개인 견해고요. 이재명 부장 청와대 계셨잖아요. 출입했잖아요. 오늘 두 분의 장관이 등장을 했어요. 앞서서 국방부 장관 그리고 여가부 장관. 앞서 여러 패널 중에 지적 중에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군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군인으로서 발언을 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소신을 전혀 밝히지 못했다라고 패널분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정부 내에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또 정반대로 여권에서 공격을 합니다. 자기 소신이 너무나도 강하고 잘못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질타를 받고 있거든요. 자, 달라도 너무 다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많이 다른 건데 뭐 각각의 이제 자기 개인들의 성향이 존재할 테고 하지만 뭐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어쨌든 장관이라면 국무위원이죠. 국무위원은 우리나라의 중요 정책 방향을 다 같이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는 아까 전에 이제 이정욱 장관 답변을 들으면 딱 떠올랐던 말이 뭐였냐면 옛날 이영표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죠. 월드컵은 경험하는 곳이 아니라 실력을 보여주는 곳이다. 전 장관직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본인이 경험을 쌓는 곳이 아니죠.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을 그 실력을 발휘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물론 뭐 본인은 다 고민이 돼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장관이라고 하면 각 부처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것이 목표, 방향, 그래서 어떻게 실현할 것에 대한 고민이 끝나 있어야죠. 줄줄 꿰고 있어야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역시 뭐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죠. 지금 군대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명령 체계에 있어서 명령 체계로
운영되고 명령 체계로 움직여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얘기를 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 점에서 그건 안타깝고 물론 뭐 지금 뭐 윤석열 최재형 감사원장, 윤석열 총장 문제까지 뭐 간다면 뭐 굉장히 복잡해진 사안이 되겠 수 있겠지만 결국 저는 각자의 역할에 각자의 위치에 각자 역할이 있다. 그것을 각자 역할을 해나가는 것 자체가 그것이 그 나라 전체를 잘 운영해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계속되는 무한대치, 환자들만 가슴.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도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언제쯤 정부가 이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에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속보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7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수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주 중반에 접어들었는데 여전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렇게나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 전문가 모시고 진단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위중, 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중, 중증 환자 급증 100명 넘었다. 위중증 환자 발생 추이 한번 보시면요. 124명. 이틀 사이에 45명이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선 겁니다. 병상 확보도 비상이에요. 그제 기준으로 중증 환자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이 전국에 43개, 수도권에 9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는 건 설사 내가 아파도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것. 설사 내가 예기치 않게 감염이 돼도 증상이 악화돼도 나를 안전하게 완치시켜줄 병상이 있다는 것. 이런 곳에서 오는 안도감이 있는데 그게 9개밖에 수도권에 안 남았다는 것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좀 가중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교의 김정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김 교수님, 병상이 수도권에 9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큰일 아닙니까? 일단 수도권 말씀하신 대로 9개밖에 안 나는데 실제로는 여유분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인력이나 장비 등이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입원 가능한 병실, 중환자 병실이 9개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고요. 그중에 보면은 뭐 서울 5개, 어제 기준으로 보면 서울 5개, 인천 2개, 뭐 실제로 경기도 같은 3개, 이렇게 10개라고 보도가 됐는데 오늘은 또 줄어서 9개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전국적인 규모도 517개 중환자 병상 중에 55개밖에는 여유분이 없고 그중에 입원 가능한 거는 39개밖에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일부 지자체는 아예 없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지금 중환자,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 발생 비율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보면 8월 18일 날 9명이었는데 계속 증가를 하다가 8월 말에는 79명이었었어요. 근데 하루 만에 크게 증가하면서 100명을 넘어섰고요. 아니 왜 이렇게 코로나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위급한 중증의 환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확진된 다음에 7일에서 한 열흘 정도 후에 위중증 환자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위중증 환자가 발생을 한 다음에 보름에서 한 달 정도가 되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케이스 이런 시퀀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로 어제 급증했던 위중증 환자는 과거에 8월 23일, 25일 요 기간 정도 되고요. 그 이전부터 이제 쌓여왔던 어떤 환자들이 실제로 위중증 환자로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그 확진자 발생 비율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8월 23일에서 25일 때에는 한 200명, 300명대 정도의 확진자를 보였거든요. 그 뒤에 8월 27일에는 4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200명,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확진자가 쌓이게 누적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누적되는 확진자 중에서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할 거다. 향후에는 더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합니다. 김정인 교수님, 전문가로서 여쭤볼게요. 위중증 환자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병상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정부가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고 지금 주 중반이 벌써 접어들었는데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260명을 넘어서는 이게 점점 줄지 않고 있어요. 혹시 2.5단계 조치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을 막기에 다소 부족한 게 아닌가
물론 아직 좀 조급한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2.5단계, 뭐 거의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고요. 그러니까 그 시행 기간이 조금 얼마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는 봐야 되는데, 문제는 2.5단계든 3단계든 지금과 같은 상황, 그러니까 완전히 방역을 굉장히 강화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흐름은 계속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저희 바람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기대이기도 하지만 강화되고 거리에 텅텅 비고 하면 400명, 300명, 200명, 100명 좀 쭉쭉쭉쭉 줄었으면 좋겠고 그걸 또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론 아직 며칠 안 됐긴 했지만 좀 기대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해서 바로 하루 이틀, 2, 3일 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최소 뭐 일주일에서 2주 정도의 시간 경과는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가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8월 27일 날 400명이 넘는 일일 확진자가 나온 데에 결정적인 계기는 어쨌든 제일 사랑제일교회 발인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뒤에 현재의 추세는 사랑제일교회 당시에 실제로 신원 파악이 안 되면서 진단검사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강화문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8월 30일 기준으로 우리가 실제로 모르는, 그러니까 숨은 감염자라고 얘기하는 그 환자의 비율이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모르는 케이스가 21.5%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6.2%에 달하고 있거든요. 한때 40%를 넘었다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전파를 시키면서 방역 당국의 어떤 통제 범위 밖에서 계속 전파를 시키면서 이 정도 수준은 계속 갈 것 같은데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정도 수준이 260명, 250명 요 수준이요? 예, 그렇죠. 근데 계속 간다고요? 예, 이게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한 달 정도 후에 있는 명절하고 겹치게 되면 또 다른 변수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추석? 예. 더군다나 문제는 지금 환절기가 되면서 일반 감기 환자하고 이제부터는 굉장히 혼란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일반 감기인지 독감인지 아니면 코로나19인지를 모르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9월 지금 초기 때문에 명절 전까지 어떻게 이 환자 수를 크게 줄이느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관건이다. 이게 이 상태에서 크게 안정화가 안 되고 명절하고 같이 겹치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은행과 병원에서도 집단 확진이 발생됐습니다. 은행 본점도 확진자 입단 발생. 지난 2일 한국수출입은행, 대구은행 본점서 확진자 발생. 그제 IBK 기업은행 서울중구 본점 13층 근무직원 확진, 건물 폐쇄됐고요. 어제 하나은행 서울 울지로 본점 22층 근무직원 확진 판정으로 해서 건물이 폐쇄됐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이 건물 본사 폐쇄됩니다. 전 직원 재택근무로 하나은행 전환이 된 예정입니다. 서울 광진구의 혜민병원에서는 10명이 확진돼서 폐쇄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폐쇄됐습니다. 지상 8층 규모의 혜민병원 직원 1명이 확진됐고 지난달 30일 증상이 발현됐고 28일에서 29일 병원에 출근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관련자가 10명이 나왔습니다. 병원 전체가 폐쇄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김정인 교수님, 네. 광진 혜민병원이 10명이 지금 환자가 나와서 폐쇄가 됐고 은행 본점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건물 전체를 지금 폐쇄를 했습니다. 지금 헷갈리는 게 한 층에서 나왔을 때 이 건물 전체를 폐쇄하는 게 더 확실하고 효과적인 건가요? 일단 완벽하게 방역 조치가 되기 전까지는 폐쇄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 확산이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통으로? 예, 그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질 때까지는 일단은 폐쇄를 하고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민경욱 전 의원이 자가격리 중에 무단 이탈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함께 보시죠. 지난달 22일 사랑제일교회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서 자가격리 중에 자택에서 이탈을 해서 적발이 된 민경욱 전 의원인데 인천광역시가 지난달 26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고발을 조치를 했습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문제는 민 전 의원이 이에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성 판정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라. 2번이나 자발적 검사를 받아서 음성 판정 나를 고발하겠다고. 솔직히 말해라. 부정선거 의혹을 자꾸 외치니 무섭다고 라고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김수영 교수님, 민 전 의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확진자와 접촉을 해서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 그런데 이를 무단 이탈돼서 고발이 됐다. 자, 요거까지는 지금 일련의 팩트인 거죠? 그렇죠. 사실 저는 요 뉴스를 보았을 때 딱 기억이 났던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경남 경산에 있는 한 유치원에서 아이 하나가 이제 확진을 받아가지고 그 전부 선생님하고 같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검사를 했는데 200명 넘게 다 이제 음성이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방역수칙을 너무나 잘 지켜준 우리 어린 아이들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건데 사실 그 뉴스를 보고 저는 되게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지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을 텐데 아이들이 정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또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정말 방역수칙을 잘 준수했구나. 너무 좀 모범이 되고 또 어른인 나도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뉴스랑 이 뉴스가 너무 대비가 되면서 그 민경욱 의원이 자가격리 중에 그 자기는 음성 판정을 2번이나 받았는데 왜 도대체 자가격리의 법적 근거가 뭐냐고 이제 따지면서 무단으로 이탈을 했죠. 사실 이제 좀 어른으로서 국회의원을 지낸 사회적 지도층인데 자가격리 확진자를 만난 적이 있으면 접촉한 적이 있으면은 그 자가격리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뭐냐면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의 SNS에다가 지금의 이러한 방역 수칙들이 부당하다는 식으로 자기에게 뭐 자기가 그 부정선거를 제기한 거에 대해서 뭔가 무서운 게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좀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물론 이제 200명 넘게 나오고 있어서 확진자가 200명 넘게 나오고 있어서 좀 걱정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지 않은 것은 정말 시민들이 각자 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이러한 숨겨진 영웅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아이들, 그 아이들을 돌보는 주부들, 이런 일반 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렇게 자가격리 정해진 기간만큼만은 좀 잘 준수해서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기 의원님, 민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로서. 아까 법적 근거가 없다, 불확실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42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구청장 이상의 지자체장들은 감염병 의심자, 그러니까 제1급 감염병일 경우에 그 경우에 자가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취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민법상으로도 만약에 자가격리 위반으로 해서 어떤 손실을 발생시킬 때에는 적극적, 소극적 어떤 그런 손해보상을 하게 돼 있고 실제로 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 알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 소속된 3개 단체, 젊은 의사 비대위를 결성했고 정부가 의료 정책을 철회한 뒤 원점 재논이 명문화하면 즉시 현장 복귀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김용태 의원님, 지금 의사들은 정부가 자 원점에서 우리 나중에 다시 논의하자라는 약속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의료 현장에 복귀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입니까? 이제 정치가 나서야 됩니다. 의사들이 정부를 불신해서 지금 일이 여기까지 번진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사실은 그 의사들의 불신에 기름을 붓던 게 청와대, 특히 대통령의 태도였어요. 의사들을 그냥 K방역의 영웅에서 순식간에 K방역을 방해하는 사람 취급하는 이런 강경 발언들을 사실 쏟아내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낙연 이제 대표가 되면서 이 정책위원장을 보내서 뭔가 일을 지금 풀어보려고 하니까 지금 물꼬가 조금씩 트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이제 의사들도 그 정부 말고 지금 이제 정치권이 나섰고 특히 집권 여당이 나섰기 때문에 잘 중재해서 안을 잘 지금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의사 여러분들 정부 불신하는 거 이해하지만 이제 그 정치권하고 잘 논의해서 무언가 타협점을 찾은 다음에 빨리 현장 복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 불안합니다. 예. 자, 의협계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사건 풀러 가시죠.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판한 김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매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이거 혹시 그들과 내가 같은 장소에 있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동선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요, 이 동선 공개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늘 그렇듯 사건 현장엔 단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현장으로 이동하시죠. 첫 번째 단서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불륜의 증거입니다. 단서 1, 불륜의 증거. 자, 이게 어떤 불륜이고 어떤 증거일지 좀 자세히 살펴보시죠. 코로나 동선 때문에 불륜이 들통? 부산시가 공개한 확진자 동선을 한번 보시면요. 부산의 30번 확진자, 그리고 부산의 19번 확진자. 부산 30번은 27살의 남성인데 2월 21일 오후 7시 30분에 땡땡 숙박시설을 방문했다는 동선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부산 19번 확진자의 동선도 공개하는데 30세 여성입니다. 2월 20일에 오후 7시에 30분 차이로 남자는 7시 30분, 여자는 오후 7시에 땡땡 숙박시설의 동선을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부산시가 부산 13번 확진자와 부산 19번 여성이 약혼한 사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야, 이게 뭐야 그럼, 약혼자가 있는데 같은 숙박시설을 드나들었네, 두 사람 불륜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건가요, 박성매 변호사님? 부산 30번 남성과 부산 19번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자 부산시가 두 사람의 동선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숙박업소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건 맞군요. 심지어 같은 숙박업소에 머물렀고, 더 나아가서 부산시가 굳이 부산 19번 여성에게는 약혼자가 있는데 그 약혼자가 부산 13번 남성이라고 공개를 하게 되자 네티즌들은 부산 19번 여성이 이미 약혼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부산 30번 남성과 호텔에 드나들었구나, 불륜이구나라는 글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예. 그 온라인 댓글의 수준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시로서는 확진자가 3명이니까 30번과 19번 남녀의 동선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이 여성의 약혼자가 확진자다라는 사실까지 지금 브리핑을 하면서 누리꾼들의 이 지적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왜 굳이 이 19번 여성에게 약혼자 13번이 있다라는 사실을 브리핑을 했을까요? 브리핑 내용, 당시 브리핑 내용, 부산시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교회 22명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잖아요. 대구 신천지나 혹은 대구 방문자와 대구와 관련되는 사람이 몇 명 파악되고 있나요? 대구와 관련돼서 확인된 바는 지금 13번도 대구를 방문했고요. 그런데 19번을 보시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고 13번은 약혼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결고리들이 약간씩 있기 때문에. 자, 과연 이 약혼자가 있다라는 걸 부산시에서 브리핑을 한 건데 너무 좀 디테일하게 브리핑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점도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서가 연결됩니다. 이건데 TMI, 요즘 젊은 층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거 별로 불필요한 얘기까지 이렇게 많이 얘기하냐? Too much information, 너무 정보가 많다라는 뜻인데, 두 번째 단서 함께 보시죠. 애먼 사람 잡은 완벽한 오해였다는 겁니다. 사실 부산시가 밝힌 동선만 보면 그렇게 의심될 법도 한데 좀 알고 보니까 부산 30번과 부산 19번은 불륜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 교인인데 그날 10명과 그 리조트에서 함께 모였다는 거고, 부산 19번 여성의 약혼자라고 밝혔던 부산 13번은 약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여성의 약혼자는 13번이 아니라 16번 확진자인데 부산시가 잘못 발표한 건데,
변호사님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좀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부산 불륜이란 30번과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부산 30번과 부산 19번은 불륜 관계가 아닙니다. 아, 불륜이 아니군요. 두 사람은 8년간 같은 교회에 다니는 누나 동생 사이일 뿐인데 문제의 2월 21일 동서는 이 교회 청년부 리더들이 모임을 가집니다. 이 모임에 이 두 사람이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모르고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즉, 두 사람만 숙박시설에 들른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네. 있었느냐. 10명이 참석한 모임에 두 사람도 같이 들른 것에 불구하고 심지어 이 숙박시설은 호텔이 아닙니다. 그래요? 이 교회가 회의를 가질 때 종종 이용해오던 콘도였어요. 아. 불륜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 그리고 부산시가 굳이 부산 19번에게 약혼자로 다른 확진자가 있다고 밝히면서 부산 13번을 제목하는데 예. 이것도 틀렸습니다. 여기 요 두 분도 약혼 사이가 아니다. 약혼자는 사실 부산 16번이에요. 사실 이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유는 애초에 2월 14일 교회 수련원이었었는데 이 교회 수련원에 16번 확진자도 들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쯤 되면 예. 사실 부산시는 2월 14일 교회 수련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 최초 전파자는 몇 번 확진자로 추정된다. 이 정도만 공개하면 되는데 굳이 부산 19번에게는 약혼자가 있다고 공개하고 더더군다나 그 약혼자도 잘못 지목해서 공개를 하고 만 것입니다. 예. 아니 그러면 그 불륜도 아니고 약혼도 아닌데 이거 한번 보시죠. 박성현 변호사님. 일단은 이 두 분이 좀 불륜으로 지목돼서 억울하실 것 같고 이 16번 원래 약혼자도 좀 억울할 것 같고 부산 13번이 제일 억울하지 않습니까? 모두 다 억울하죠. 약혼자도 아닌데 30, 19, 16, 13 다 억울하죠. 예, 30, 19, 16, 13 부산시 왜 이런 실수한 거죠?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될 정보까지 공개함으로써 온갖 억측을 낳게 된 것이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예. 이미 약혼자가 있는 부산 19번이나 부산 30번 모두 누명을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두 사람이 병상에 있다 보니 직접 해명을 못 하잖아요. 가족과 지인들이 발벗고 나서는데 부산 19번의 친구가 일일이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해명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부산 30번의 누나는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까지 하게 되는데 해명을 해도 누리꾼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 믿지 않고 오히려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 예. 변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부산시도 부랴부랴 근거 없는 루머라고 해명에 나서지만 이미 두 사람이 불륜 관계라는 것은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심적 고통이 상당하다 보니까 두 사람의 회복도 더딥니다. 부산 30번의 경우에는 2주 만에 퇴원하지만 기침 증상이 한 달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 정도로 회복이 더딘 상황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상처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부산 19번은 결국 예정했던 대로 지난 6월에 진짜 약혼자와 결혼을 하게 됐고 13번이요? 16번이요? 진짜 약혼자 16번과 예. 결혼을 하게 됐고 부산 30번도 자신의 장기를 부산시에 기부합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 정말 착한 사람들을 부산시가 그렇죠. 좀 실수를 통해서 오해를 유발했던 사건인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법적인 쟁점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 정부가 발표한 동선을 실제 불륜의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느냐 법적으로. 만약에 진짜 불륜을 했다, 동선이 공개됐다. 이게 지금 증거가 될 수 있느냐? 형사사건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애초에 증거의 세계에서 추방되기 때문에 판사는 접하지조차 못하는데 민사가사사건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도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감수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형사사건은 적법 절차를 거쳐서 실체 진실을 발견한다는 이념이 지배하고 있는 반면에 민사가사사건은 양측의 주장 입증을 통해서 실체 진실을 발견한다는 이념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애초에 공개된 동선 자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죠.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선만으로 모든 입증을 할 수는 없겠죠. 추가 정황이 더 입증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불륜이 의심된다면 적어도 불륜 상대방의 일정 신분이 특정되어야 되고 추가로 불륜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더해진다면 이 동선도 불륜의 증거 가치로서 기능할 수가 있겠죠. 예. 자, 이 동선이 M1 사람도 억울하게 잡고 또 억울하지 않은 사람도 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군요. 박 변호사님과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세력이 매우 강해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자세한 상황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허용 캐스터, 지금 강한 전국에 비바람이 오늘 분다면서요?
네, 현재 태풍 마이삭은 제주 서귀포 남쪽 해상 부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와 남해상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대 순간 풍속 28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고요. 영남과 영동 지역에는 거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서울은 약한 빗줄기만 이어지면서 이 태풍이 정말 올라오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긴장에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차츰 전국이 태풍이 영향권에 들면서 내일까지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태풍은 오늘 저녁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 내일 새벽 경남 남해안에 상륙하겠고 영남 내륙을 관통한 뒤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태풍의 지역별 최근접 시간을 보면 서귀포는 오늘 오후 6시, 부산은 내일 새벽 2시, 포항은 내일 새벽 4시로 취약 시간대인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가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와 동해안에는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서는 많게는 200mm 정도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바람도 비상입니다. 태풍의 길목인 제주와 영남 해안에는 초속 50m, 달리던 기차가 탈선될 정도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에도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태풍이 하필 바닷물 높이가 가장 높은 백중사리 기간과 겹치면서 폭풍 해일로 인한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2~3화로에서는요. 오늘의 주제 조국 전 장관은 대한민국 초엘리트라는 주제로 정영진 변호사, 이재명 기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